지난번에 말했지? 내년부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사 합친다고. 뭐? 진심이었어, 그게? 그럼 내가 그런 걸로 농담을 하겠어? 아니, 형님. 그건 아니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아닌데? 그럼 내가 이 몸을 해서 계속 제사 지내는 게 쉽겠어? 언니, 이거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장남이면 맏며느리면 부모 제사 지내는 건 도리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라고 그동안 꼬박꼬박 돈도 챙겨줬잖아. 내 말대로 해. 형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최소 3년은 따로 모셔야 그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3년이 뭐야? 적어도 10년은 따로 모셔야지.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말을 해야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제사를 합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맏며느리면 성의가 있어야지. 그동안 아버지 제사도 30년간 지냈어. 그런데 맏며느리 어쩌고 하는 소리가 지금 나와. 그게 오빠가 할 소리야? 장남이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꼴 못 보니까 알아서 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임조선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 씨는 약 40년 전 장남인 남편과 결혼한 뒤에 지금까지 맏며느리 도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맏며느리라면 언제나 늘 한 수 접어주셨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지금 제사 때문에 60대 나이의 시누이와 시동생 때문에 큰 소리 내고 죽이네 살리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건강 때문에 더 이상 못 모시는 것을 두고 말이죠. 그렇지만 젊어서야 시집 식구들이 무서웠지. 이제 와서는 무서울 것도 없고 거리낄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에게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가 아니라 내 옆에 살아있는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며느리가 어쩌고 하며 호통치는 시누이의 말을 더는 들어줄 용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싶은 제사면 원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싶었습니다. 임 씨의 시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도 허리를 다쳐서 그때부터는 장남인 임신의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시아버지의 제사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고생이 많다. 고생은요? 임 씨도 젊었던 나이에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생한다는 걸 시어머니나 남편이 알아주니 덜 힘들었습니다. 여보 좀 누워봐. 주물러 줄게. 제사 음식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뭘. 괜찮아. 그래도 식사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시동생과 시누이 식구들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가니 그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꼭 이렇게 명절이나 제사가 끝난 밤이면 1시간 가까이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죠. 그리고 돌아가신 임 씨의 친정부모님의 제사에도 꼭 참석했고 나중에 임 씨의 오빠가 제사를 없애자고 했을 때도 우리가 가져와서 모시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없앴지만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평생 속 썩이는 일 없이 성실히 일했고 가정적이었으며 존경할 만한 인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만큼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르길 원하니 임 씨도 그 정도는 남편을 위해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임 씨도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남편 덕에 참고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임씨 부부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외아들은 결혼 직후 외국에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임씨와 남편, 시어머니 셋이서 살았죠. 시골에 받을 땅이 있는데 그거 너희 주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느 날엔가 시어머니가 명절에 조용히 불러 임씨에게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땅이냐고 놀라 되묻는 임씨에게 시어머니는 검지 손가락을 입가에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큰 집에 받을 땅이 있거든. 옛날에 네 시할아버지 살아계셨을 적에 우리가 받았어야 했던 땅인데 어쩌다 큰 집 앞으로 가게 된 땅이야. 그거 받아서 너희 줄게. 대신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신신당부하는 말에 당시 임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아, 못 받을 땅이구나. 아니, 그런 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큰 집에서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된 마당의 임씨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씨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몇 년 되었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임씨 부부를 법무사 사무소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큰집 며느리가 재산을 정리해서 줬다며 정말 그 땅을 받아서 임씨의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아들도 아닌 며느리인 임씨의 명의로 말이죠. 그러면서 참 고마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밀스럽게 받고 나니 이대로 남편의 동생들에게 말없이 독차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땅을 그 당시 시세로 계산해 보아도 못해도 3억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돈을 정말 한 푼도 안 나눠줘도 되는 건가 했죠.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심란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니 얌전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어머니는 89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들 마음이야 똑같이 슬프겠지만 오래 모시고 살았던 임씨나 임씨의 남편은 기분이 유독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애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정리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임씨 부부가 모시고 살기 전에 살던 지방에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것도 처분하니 6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지 않겠어? 6천만 원을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남편의 질문에 임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혀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긴 세월 동안 임씨가 맏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한 것에 비하면 시누이나 시동생은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임씨의 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부모님의 제사를 모셨던 큰오빠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더 챙겨주자는 형제도 있었고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형제도 있었는데 결국 똑같이 나누니 형제들끼리 밥먹은 없어 지금껏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 똑같이 나눠야지.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땅도 그것도 나눠주자. 그러자 남편이 놀랐습니다. 그거는 당신 고생했다고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 그래도 어떻게 우리끼리 몰래 챙겨? 그리고 시대가 어느 땐데 장남이 더 받아? 그러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땅까지 똑같이 나누자는 말에
남편이 오히려 임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주신 땅을 임씨도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정리되기도 전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 상까지 치르나 싶었습니다. 임씨도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회복해서 퇴원을 했지만 후유증으로 남편의 상태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눈도 어두워졌고 가끔씩 얼굴이 마비가 되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동도 굼떠졌죠. 그러다 보니 몇 달이 훌쩍 지나 있었고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첫 제사까지만 따로 챙기고 그 다음에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제사 합쳐서 하자. 더 간단히 음식 몇 가지만 올려서.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조금씩 음식 가짓수를 줄였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더 간소화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임씨 혼자 고생할 듯해서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시동생과 시누이가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반응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합치자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몸도 아프고 이제는 힘들어서 그렇게 못해. 명절 차례는 안 지낼 거고 아버지 어머니 제사만 합쳐서 한번 지낼 거야. 그러자 시누이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을 새언니가 하지 오빠가 해? 언니는 멀쩡하잖아. 네 새언니 나이가 몇인데 안 아픈 데가 없겠어. 형님, 저도 그건 마음이 좀 그러네요. 명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제사는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상도 너무 초라해서 놀랐는데 우리가 아무 말 안 했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미뤄뒀던 땅 이야기도 오늘 같이 꺼내기로 했었는데 동생들의 반응에 남편은 땅 얘긴 언급하지 않았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그건. 어쨌거나 그런 줄 알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얘기도 나눌 텐데 기분이 상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식사를 마치고 동생들을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냥 머릿속이 복잡하네. 곧 죽어도 제사 합치기 싫다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남편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씨 또한 그런 남편을 보는데 입안이 썼죠. 그 뒤로 시누이나 시동생에게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되었죠. 너는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도와. 나? 바쁘지? 9시는 돼야 갈 수 있어. 작은 오빠도 늦는 데지? 일이 바쁘다고 늦는데. 장사를 한다고 한 번도 일찍 와서 도와본 적이 없는 남동생 부부. 어쩔 수 없지. 새언니 보고 고생 좀 해달라고 말 좀 잘해줘. 이따가 갈게.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소화해도 제사상이었고 손님을 맞는 일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아파 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임씨도 나이가 드니 허리고 무릎이고 손목이고 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고 시누이고 누구 하나 일찍 와서 거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임씨의 남편의 몸이 아픈데도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늦음하게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합치지는 말라니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남편이 동생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 내년부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사 합친다고. 그러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뭐? 진심이었어, 그게? 그럼 내가 그런 걸로 농담을 하겠어? 아니, 형님. 그건 아니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아닌데? 그럼 내가 이 몸을 해서 계속 제사 지내는 게 쉽겠어? 그러자 신우이가 임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거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꼭 임씨가 남편을 조종이라도 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니, 장남이면 또 맏며느리면 부모 제사 지내는 건 도리 아니야? 신우이가 특히나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라고 그동안 꼬박꼬박 돈도 챙겨줬잖아. 그 말에 임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각자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누가 대신 제사를 지내준다면 임씨는 그보다 더 많이라도 기꺼이 낼 의향이 있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자 시동생이 남편을 설득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최소 3년은 따로 모셔야 그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이가 말을 얹었습니다. 3년이 뭐야? 적어도 10년은 따로 모셔야지. 앞으로 10년이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상 받을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언니. 우리 엄마가 새언니를 얼마나 예뻐했어요? 오빠에게는 차마 대들지 못하고 임씨를 향해 말하는 신우이가 얄미웠습니다. 왜 김씨 제사를 자꾸 임씨에게 설득하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말을 해야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제사를 합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맏며느리면 성의가 있어야지. 그동안 아버지 제사도 30년간 지냈어. 그걸 뻔히 아는데도 맏며느리 어쩌고 하는 소리가 지금 나와. 그러자 신우이가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장남이잖아. 장남이니까 내 말 따라. 알겠어? 형님, 그러자 신우이가 너무하네 어쩌네. 돌아가신 엄마가 관에서 벌떡 일어나네 어쩌네 하며 울고불며 외쳤습니다. 임씨는 화가 나기보다는 황당한 심정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인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때가 오니 모두 외면하며 장남에게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너도 나도 효자가 됐는지. 살아계실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새언니도 알잖아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집살이 시키지도 않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분인 것은 맞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세월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도 않았습니다. 꼭 시어머니를 모셔본 것처럼 말하는 신우이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알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도 그래서 오래 제사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애 아빠 몸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임씨의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절대 찬성 못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 봐. 하지만 가란다고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윽박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손까지 벌벌 떨면서 엄마를 찾으며 목 놓아 오는 신우이 때문에 결국 임씨가 손을 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일단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동생과 신우이가 긴가민가 하는 눈치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도 의아한 눈치로 임씨를 보았죠. 임씨는 지금 신우이에게 맞서서 소리치고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달래서 둘을 내보냈습니다. 진짜로 안 합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있어. 그리고 다음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올 때쯤이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일주일 전에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지내야죠. 그렇죠? 그럼 전 시간 맞춰서 가면 되죠? 돈은 미리 송금할게요. 시누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인지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사 바로 전날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임 씨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이고, 어쩌죠. 제가 몸살이 나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몸살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니, 내일이 제사인데. 병원 갈 정도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구급차 부른다고 난리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해요? 어쨌거나 이번에 저희 집에서 하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상의해서 좀 준비해 주세요. 당황스러워하는 시누이를 모른 척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나자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니, 형님. 형수님이 얼마나 안 좋길래 제사도 못 지내요? 심각해요? 말도 마라. 지금 구급차 불렀어. 뭐라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지내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거 참. 장남이 못하니 둘째 아들에게 차례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사를 지내봤어야 알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상의를 잘해서 해봐. 그리고 결국 시동생네 집으로 결정이 났는지 밤늦게 제기와 각종 짐을 챙기러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시길래 그렇게 누워 있어요? 시동생이 왔는데도 자리에 누워있는 임 씨를 보고 시동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 씨는 괜히 기침도 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겨우 잠들었으니까 얼른 가봐. 임 씨의 남편이 짐짓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시동생이 간 뒤에야 눈을 떴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누워 계세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사니까 제가 일어나서 가볼게요. 그리고 임 씨는 남편과 함께 시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늦음하게 도착을 해보니 제사상이 전부 차려져 있었고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뭐야?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야. 병원에서 링겔도 맞고 온 거야. 무리하면 안 돼. 시누이는 긴가민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초췌한 모습의 시동생과 동서가 보였습니다. 싸웠는지 어쨌는지 절을 하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동생 부부는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았죠. 아이고, 잘 먹었네. 우리는 얼른 일어나자. 빨리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언젠가 시동생이 임 씨의 집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좀 같이 치우고 가시죠. 몸이 안 좋아서. 시동생과 동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모르는 척 임 씨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돈 줬던 거 돌려줘야 하잖아요. 우리도 10만 원 넣었어요. 그러고는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자. 남편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난 괜찮은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새삼 당신한테 미안하네. 미안하긴. 저놈은 딱 한 번 하고도 저러는데 당신은 30년 동안 한 거잖아.
안 하면 이렇게 편한 걸. 임 씨는 남편을 부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어머니 제사가 돌아왔을 때도 임 씨는 똑같이 전날에 알아누웠습니다. 아니, 형님. 또 우리 집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날 몸져 누웠어요. 그리고 나도 잔소리 듣고 욕먹고 장남도 아닌데 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 때마다 아프냐고요? 형수님은 몸이 아픈 걸 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아프냐. 그렇다고 음식을 누워서 차릴 수도 없잖냐. 그러자 시동생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면 나 이혼당해요. 그리고 식당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제사 때문에 일찍 문을 닫아요? 나한테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럼 이 몸으로 내가 하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성심이한테 전화해봐 그럼.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자 시동생이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신우이에게 제사가 넘어갔는지 신우이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꽤나 멀쩡해 보이는 임 씨를 보고는 신우이는 무척 억울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진짜 아픈지 가짜로 아픈지는 몰라도 앞으로 골치가 단단히 아프겠다 싶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둘인데 딸인 내가 제사를 준비해? 지난번엔 우리 집에서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지내야지. 제사 지내는데 아들, 딸이 어딨어? 어지간히 힘들었는지 서로 다투는 시동생과 신우이를 보며 임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지금 남편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참을 투닥거리더니 서로 눈치를 보다가 시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제사를 합치자고. 그러자 그렇게 난리를 치던 신우이도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말대로 하자. 그 정도는 엄마도 이해해 주시겠지? 어쨌거나 2번은 따로 지낸 거잖아. 10번은 따로 지내야 한다며 목구멍이 보이도록 소리치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사를 합치게 되면 임 씨의 짧고 소소한 복수 아닌 복수가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평생 우리가 지냈으니까 이제는 제사를 너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지내. 네, 오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못 들었어? 제사를 합치든 안 합치든 너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지내던가 아니면 둘이 상의해서 한 사람이 지내던가 해. 우리는 앞으로 오늘처럼 참석만 할게. 그게 말이 돼? 지난번부터 왜 그러는 거야? 그러게요. 형님, 꼭 어머니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시네. 내가 평화롭게 얘기하고 싶어도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곤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보니까 환자 있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라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미신이지. 돌아가신 엄마가 관에서 나오네 만회했던 신우이가 미신 타령을 하니 웃겼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빠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그 말에는 임 씨도 화가 나 눈을 부릅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했던 당시의 모습을 봤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제 오빠의 건강보다도 스스로의 몸 하나 편한 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형님. 보니까 형수님도 멀쩡해 보이고 제사 모시기 싫어서 둘이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고
신우이는 또 눈물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째? 그 모습을 보고 임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참 효자 효녀라고 했겠네요. 뭐라고요? 이제 보니까 다 새언니가 꾸민 거네. 꿈이다니요. 뭘요? 아픈 척해서 제사 안 모시려고 수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울고불고 할 정도면 직접 지내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누굴 놀려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신 시부모님 제사보다 살아있는 내 남편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 모시는 거는 30년간 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재산 2천만 원도 상속받아 놓고는 어이가 없네. 2천만 원이요? 그 정도는 모시고 살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가씨는 2억을 줘도 못 모셨을 거는 알겠네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이럴 거야? 이렇게 서로 지내기 싫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자. 임씨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없애자고. 정말 말세다 말세야. 시동생도 씩씩대며 돌아갔고 임씨도 치우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돌아와 버렸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착잡해 보이는 남편에게 임씨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제사 합쳐서 우리가 지내. 남편이 동생들 앞에서 없애자고는 했지만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이번에 제사 없애려고.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임씨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제사 지내면서 저놈들 얼굴 매년 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아. 진심이야? 그래. 그러니까 연금 나오는 걸로 생활비하고 어머니가 주신 그 땅 팔아서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살자. 이번에 아파 보니까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고. 나도 건강 잘 챙겨서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여보. 임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그 땅 우리가 다 가져도. 당연하지. 저놈들은 줄 것도 없어. 고생한 당신이 갖는 게 맞아. 어차피 있는 줄도 모르는 재산인데 뭘 알겠어. 자격도 없는 놈들은 신경 쓰지 말어. 임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임씨도 착한 며느리, 착한 올케, 착한 형수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씨는 남편에게 그럽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남편이 말려 임씨는 평생 밖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수십 년 동안 일만 한 남편이야말로 고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없앤다고 선언하고 처음 돌아온 기일에 휴대폰이 잠잠했습니다. 제사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들 중 하나가 모셔야 하니 선뜻 연락할 사람은 없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그 땅을 나눠주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듯 했습니다. 부모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자식에게 가느니 임시부부가 갖는 게 맞았습니다. 임씨의 생각에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맞았습니다. 임씨와 남편은 기일에 산소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팔아서 남편의 말처럼 여행도 다니고 부부만을 위해 썼습니다.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않고 쓸 생각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식이야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었으니 온전히 임씨와 남편만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 많이 먹고 즐거운 것 많이 하고 좋은 것 많이 보고
그렇게 함께 살다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손목 좀 아프다고 수연이를 불러요?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와달라고 했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싫으면 싫다고 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일부러라니? 못하겠다고, 싫다고 그러면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 팔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주고 안 받는 거 말이야. 너희도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일절 안 할게. 뭐가 문제야?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지 뭐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손떡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이죠.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의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웃 정도로 여기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한 직후 자식돌이를 강요하지 말라며 거리를 두던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여러 사건들 이후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는데 정작 그런 아들 며느리는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가족, 필요 없을 땐 남이라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해서 손 씨는 그대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절해버리기 전에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손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아들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생각해보면 그때 역시 딸을 하나 더 낳았어야 했나 싶었죠.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잘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구영석입니다. 오래 공부하다가 나이 30에 취직한 아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년간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리 잡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니 조금 기다렸다가 하길 바랐습니다. 이미 3년이나 만났어요. 취직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고요. 결혼 자금이라도 마련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같이 벌면 돼요. 아들은 손 씨 부부의 우려에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차피 할 결혼 지금 하나 1년 뒤에 하나 똑같다며 말이죠. 아이고, 어째 그럼. 그렇게 꼭 하겠다는데 시켜야지. 남편은 골치 아파하면서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애도 아니고 30이나 먹었는데. 어련히 알아서 살겠어. 하지만 정작 손 씨 부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그것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두 해 만난 것도 아닌데 이름만 겨우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몇 년 남았다고 생각했기에 손 씨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손 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나 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아, 곧 데리고 올게요. 아들은 한참 뒤에 여자친구라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보다 1살 어렸고 예쁘장한 외모의 말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 만남은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식사를 마친 뒤에 손 씨가 과일을 내오려고 일어나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들네를 남편이 붙잡았는데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데려다 줘야 해서.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예비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래도 첫 만남이기에 이런저런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만 하고 일어나 버린 아들과 여자친구. 빨리 가봐야 한다기에 손 씨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결혼까지는 한참 남았으니 그 전에 볼 수 있는 날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 씨 부부는 며느리를 결혼 전에 딱 한 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말이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고 예비 안사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결혼 자금을 보탤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옆동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요. 거기서 살게 하심이 어떠실까요? 손 씨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자 사돈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죠. 이달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그때 리모델링만 조금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과 다른 결혼 자금은 아들네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내심 집을 해줘야 하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집을 통째로 내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미리 사돈네 형편에 대해서 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반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다고 손 씨도 집을 준 것이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가까이 살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큰 평수의 집은 아니었지만 신혼생활하기에는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한번 할까? 상견례가 있은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손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예비 며느리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요. 좀 그런데. 언제 식사하는 건지 묻지도 않고는 좀 그렇다며 꺼리는 아들. 이런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라서 남편도 당황을 했죠. 시간이 없어? 결혼 준비로 좀 바쁘네요. 그러냐? 알았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손 씨 부부는 아들을 몇 번 보았지만 며느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야 만났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가 되기까지의 만남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자식을 결혼시키나 싶었습니다. 주위에 보면 자식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함께 자주 만나는 지인들도 있고 사위와도 가깝게 왕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손 씨가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뒤로도 손 씨 부부는 며느리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뿐이었지만 말이죠. 어서 와. 피곤하지? 잘 계셨어요? 그럼 너희는 잘 갔다 왔니? 아들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편한 차림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손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렸다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내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행은 재미있었어. 네. 엄청 예쁘더라고요. 손 씨 부부와 아들내외는 10분 정도 신혼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6시가 넘어가자 손 씨가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출출하겠다. 밥 먹어야지.
아들 내외 온다고 오후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며느리가 왔을 때 잘 먹던 반찬들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시간 맞춰 요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손씨가 부엌으로 향하는데 아들이 그런 손씨를 말렸습니다. 아니요. 밥은 안 먹고 가려고요. 뭐? 왜? 오늘은 저희끼리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외식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은 유독 저희끼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손씨가 당황하며 서 있었고 남편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너희 온다고 준비 많이 했어. 당연히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보통은 신혼여행 후에 돌아와서 부모 집에 오면 같이 식사 한 끼 정도는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물어볼 것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따로 예약해둔 식당이 있어서요. 나가서 먹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아들은 손씨가 준비를 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손씨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기 힘들었지만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또다시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손씨는 허탈한 기분으로 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 음식들을 다 어째? 괜히 고생했네. 물어나 볼 걸 그랬어. 상심한 듯한 손씨의 어깨를 남편이 툭툭 두드렸습니다. 우리끼리 맛있게 먹으면 되지. 손씨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식과 무엇하든 꼭 사전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 또 자식이 당연히 밥을 먹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 어쩐지 손씨가 상상했던 관계와는 동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씨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둘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첫 명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절까지는 콧배기도 볼 수 없었고 명절이라고 와서는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차릴 일은 없었지만 함께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준비 다 됐다. 나와서 밥 먹어. 아들이 며느리가 들어가 있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도 숟가락 놓는 소리가 날 텐데 밥상이 완전히 차려질 때까지 며느리는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서가 이것 좀 놔. 손씨가 밥을 퍼서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은 그걸 옮겼습니다. 마지막 그릇이 식탁에 탁 하고 놓이자 며느리가 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살갑지 않은 성격이야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도우려는 신용도 하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손씨 부부와 친해지려는 노력조차 없었죠. 그동안 손씨의 생일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지만 며느리에게서는 전화도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려니 했지만 이쯤 되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도 단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씨 부부도 무척 어색했고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읽지 못하는지 아들만 속없이 떠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중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아들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다고? 네. 며느리니까 시부모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게 당연한 건 알고 있었지만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더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도 없이 뚱하니 있다가 가니까 할 말도 더 없고 엄마랑 아빠는 민망해서 혼났어.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엔 다들 그래요. 그렇다고 뭐라고 하시면 며느리 다시는 안 오죠. 기가 막힌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하고 한숨을 쉬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차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수연이한테 네가 말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시집에 왔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일은 안 해도 나와서 같이 얘기는 해야지.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알았다는 아들의 대답을 듣긴 했지만 석연치는 않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아. 요즘엔 다 그래.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게 당연하다는 말에 다시 한번 황당했습니다. 요즘 자식들 그런데잖아. 생일도 각자 지내고, 전화도 하면 안 되고, 집도 해줘야 되고, 아이 낳으면 최소 500만 원은 줘야 하고, 또 틈틈이 용돈도 주면 좋고. 요새 시부모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친구의 말에 손 씨는 억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친구나 아들의 말대로라면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로 살기 참 힘들다 싶었죠. 옛날엔 며느리로 사는 게 힘들었는데 손 씨가 시어머니가 되자 세상이 바뀌어서 시어머니로 살기가 더욱 힘들었으니 뭐가 이렇게 내내 힘든가 싶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을 한다더니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아들의 전화를 받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손 씨를 보고는 스피커폰을 켜서 들으라는 듯이 손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음부턴 명절 때 저희끼리 보낸다고요.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얼굴도 안 보고 살려고 그래?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여태 아들네 부부가 손씨네 집에 온 것도 손에 꼽혔고 손씨 부부는 단 한 번도 신혼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한 번 초대도 안 하고 말이야. 초대요? 바로 옆에 사는데 무슨 집들이까지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사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것도 이상하지 않냐? 시간 있을 때 용건이 있으면 저희가 갈게요.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냐? 황당해하는 남편의 말에 아들은 태어냈습니다. 가까울수록 너무 자주 오가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요.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정도의 교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씨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 가는 건 싫고 자신들이 가끔 오겠다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사는 자식 얼굴 보기가 길가다 연예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참, 그래라 그러면 마음대로 해. 남편이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서운해하지 말라고 메시지가 왔지만 손씨 부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아무리 못 봐도 한 달에 한 번은 봤었고 전화도 1, 2주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손 씨도 차라리 안 오고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기는 힘들 듯하니 말이죠. 그래서 손 씨도 아들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들에게 섭섭한 것이었지 다시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생각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급성위염으로 손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가. 내일 올게. 아니야. 뭘 와? 왔다 갔다 피곤하게. 이제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나도 여기서 혼자 쉴 테니까. 입원하고 이틀 내내 퇴근 후에 온 남편을 손 씨가 보냈습니다.
사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기에 간병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4, 5일 정도 더 있다가 퇴원하면 됐죠. 손 씨는 자신보다도 남편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혼자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습니다. 아침 정도는 혼자서 간단히 차려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20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이 소식을 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게 아프진 않으시죠? 그래, 그리고 손 씨는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도 한 통 못 받은 채였습니다. 엄마 걱정은 말고 네가 한번 아빠한테 연락해서 저녁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좀 물어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든가? 손 씨는 아들에게 손 씨 대신 같은 아파트 사는 아빠 좀 들여다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수연이한테 밥이라도 차리라고 하란 소리세요? 무슨 엉뚱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밖에서든 어디든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수연이 보고 하라든 네가 하면 되잖아. 아니, 아빠는 혼자 식사도 못 챙겨 드세요? 그 말이 어쩐지 아빠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라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뒤에 퇴원하니까 아빠 좀 챙기라는 게 그렇게 발끈할 일이야? 그니까 며칠 뒤에 퇴원하시는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기가 차서 손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아들에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너희 보고 아빠를 너희 집에서 주무시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끼 차려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한 게 어려운 일이야? 너무한 거 아니니?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손 씨나 남편이었다면 기꺼이 아들이든 며느리든 챙겨줬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겐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고 부모 생각을 안 해주는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가족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펄쩍 뛰는 아들에게 손 씨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게 뭐가 부모고 뭐가 자식이란 말인지. 손 씨는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태껏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던 건 손 씨 부부뿐이었던 같았습니다. 그래, 됐다. 너한테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질색할 것 없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리고 손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퇴원 후에도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아들네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만 아는 이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며 가며 가끔 마주칠 때에도 그저 눈 한 번 마주치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손 씨의 냉랭한 반응에 당황하던 아들도 포기했는지 아니면 그게 더 편했는지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다면 부모 자식 관계인 줄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생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다고 할 말 못하고 끌려다니면 안 돼. 네가 말 못하면 남편 통해서라도 분명히 전달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시집살이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손 씨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꽤나 늦었기에 주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박스 하나를 덜렁 들고 나왔던 것인데 분리수거장에서 며느리를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에는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어깨에 휴대폰을 낀 채로 분리수거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 씨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온 것도 모른 채 며느리가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당연히 받을 건 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세게 나가야 돼. 나도 지분 받았지.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바구니에서 쓰레기를 하나씩 꺼내버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긴 하는데 좀 멀리 이사 가려고. 불편해서 안 되겠어. 명의는 아직 시부모님으로 돼 있는데 이사 가면서 우리 명의로 바꾸기로 했어. 아니, 당연히 남편이 말하는 거지. 며느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처음 보았기에 무척 생소했습니다. 그동안 손씨 집에 오면 입만 꾹 다물고 있었던 것도 본 모습이 아닌 것 같았죠. 기가 막혀서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손씨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이라면 예의라도 차리는데 아들 며느리는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집을 받기 위해 손씨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괘씸하고 얄미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며느리를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말이죠. 그동안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진심이었겠죠. 다음 날 손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바쁘다는 걸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며 억지로 오게 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을 못 본 척하고 손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말이야? 그거 팔아야겠다. 사정을 전해 들은 남편은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팔다니요? 저희는 팔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 엄마가 지난번에 아프면서 든 생각이야. 이제 우리도 나이 들고 아플 일만 남았는데. 그때 자식한테 기대기보다는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려고. 너희 부담 안 가게. 그런데 그러려면 노후에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다고 저희한테 주신 집을 팔아요? 준 게 아니고 자리 잡을 동안 살라고 한 거지. 근데 너희도 거리를 두고 사는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이웃처럼 살자며 남처럼. 그러면 우리도 재산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거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갈등 없이 잘 지내려고 한 소리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얼굴도 못 보는 사이에 우리 노후를 너희가 신경이나 쓰겠니? 자식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신경 쓰죠. 그리고 자식이 도움이 왜 안 돼요? 자식 말고 누가 부모를 챙긴다고요? 아들이 적극적으로 손씨를 설득하려 했고 옆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의 속으로 웃음이 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움직이게 하는 게 효심이나 가족애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집은 팔지 않을게, 그럼. 그러자 아들이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아들이 웬일인지 손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집들이도 안 했잖아요. 이참에 한번 오세요. 수연이가 식사 대접한대요. 그래?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갈게. 손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됐을 때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손씨에게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차린 게 많지 않아요.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잘 먹을게. 손씨와 남편은 밥을 먹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리 안 가고 있지?
하는 표정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눈치 없는 사람처럼 2시간은 더 앉아 있다가 느지막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종종 이렇게 불러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네. 아, 네. 그럼요. 그 표정이 얼마나 괴로워 보이는지. 그리고 손 씨는 그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너희 아빠 늦게 들어온 데서 여기서 밥 얻어먹으려고. 여기서요? 연락도 없이. 마침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지 아들네 식탁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코앞인데 무슨 연락까지 해. 수저 하나만 더 올리면 되잖아. 황당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는 아랑곳 앉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 좀 줄래? 며느리가 고장난 로봇처럼 삐그덕거리며 밥을 퍼왔고 손 씨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찾아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틈만 나면 아들 내외를 불렀고 며느리나 아들을 따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반찬 만들어놨으니 가져가라며 부르기도 했고 같이 마트에 가자고 전화할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장단을 맞춰주던 아들과 며느리도 그게 1달 넘게 지속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폭발해버렸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손 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쳐다보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는 손목 좀 아프다고 수연이를 불러요? 옆에 서 있는 며느리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와달라고 했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싫으면 싫다고 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일부러라니? 못하겠다고, 싫다고 그러면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들도 손 씨의 속내를 진작에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 팔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주고 안 받는 거 말이야. 너희도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일절 안 할게. 뭐가 문제야?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지 뭐예요? 내가 너희 머리채를 잡은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자주 보자는 건데 뭐가 싸우자는 거야? 너희도 자식 노릇 한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 없대도. 우리도 알아서 살게 그럼. 근데 자식 노릇은 하기 싫고 집은 달라는 거면 너희가 양심이 없는 거지? 받을 거 다 받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더 나이 드신 다음에 저희가 정말 나 몰라라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더 늙어서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보여. 젊어서도 이런데 늙어서 뭘 바라겠어? 강제적으로 할 생각 없으니까 너희가 선택해.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올 듯한 며느리를 한 번 보더니 그래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1달 넘게 손실하고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불러제끼는 것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홧김인지 다음 달에 짐을 빼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잘 됐다고 얼른 세입자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손 씨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생각도 안 하는 자식을 집까지 줘가며 편히 살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처가에서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되니 그동안 편했던 삶이 아주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년 정도 지나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저희 이제 이세도 생각해야 하는데 계속 그러실 거예요? 손주를 들먹이며 묻는 것이
이제 부모가 좀 반성을 했나 떠보는 듯 했습니다. 손 씨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웃이나 남한테 집 사주는 바보도 있니? 엄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이 뭐라 말을 했지만 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적어도 향후 20년간은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여태 편하게 살았구나 하고 깨닫길 바랐죠. 그리고 그러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